좀 전에 상해보험 이해 부분 하던 거 이어서 하게 되겠고요. 자, 6번째 단락 기본계약의 보험금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고요. 자,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사고, 그리고 그 상해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 시에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우리가 사망으로 보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자, 조난이나 재난, 그리고 행방불명 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 월리를 우리가 사망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실종 선고를 받고 나서 찾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난 때를 우리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 중 사고로 그러한 직접 결과로 인해서 사망 시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 사망보험금은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게 두 번째 기억하실 것. 그리고 조난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사망이 발생됐을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 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실종 선고다 그러면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난 때를 우리가 사망으로 본다. 여기에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거는 우리가 영구장애라고 하고요. 후유장애 속에서도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5년 이상 그러한 장애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남는 경우, 우리가 그럴 때에는 한시장애라고 해서 한시장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기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후유장애 보험금은 영구히 장애가 남는 영구장애인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장애분류표에 나와 있는 신체 장애 정도에 따른 지급률을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른다, 직업에 따른다,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에요. 후유장애 보험금은 뭐에 기초해서 지급을 한다? 장애분류표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발생된 신체 장애의 정도를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한시적인 후유장애, 영구히 남는 증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장애가 남아서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활동불능 상태가 됐다거나. 자, 이런 경우에 그런 한시적 장애가 5년 이상 지속됐다라고 하면 신체 장애 정도 지급률의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시적인 장애는 한시 5, 20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시 5, 20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후유장애는 사고일로부터 며칠째, 180일째 의사의 진단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요. 자, 두 가지 경우에 후유장애를 지급하는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동일한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됐다 그러면 높은 장애 지급률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 시에 어깨가 골절이 되고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자, 동일 신체 부위죠. 자, 팔에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높은 지급률은 어디에 있을까요? 손가락보다는 어깨가 더 아마 장애 등급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장애율을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을 보시면 동일한 장애로 인해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발생되고 발목이 골절됐어요. 이래서 내가 이제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발생됐다. 그랬을 때에는 신체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목과 발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합산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장애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질병 같은 경우에도 동일 질병으로 2개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당뇨로 인해서 눈에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이 오고 발가락에 염증이 생겨서 발가락이 나중에는 우리가 잘라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2가지의 장애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을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의 장애로 인해서 동일 신체 부위에 2개의 장애가 발생됐다 그러면 손가락과 어깨 중에 높은 지급률, 어깨를 우리가 지급률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네모 박스 안에 넣어놓고 뭐 맞는 거 틀린 거 찾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예시에 보면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상실수익액을 고려하여 지급한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고려하겠다?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 거기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는 상해보험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해보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겠죠. 외래에서 벌어지는 급격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직업과 직무의 위험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무직으로 앉아서 사무실에 일을 하는 사람과 영업용 자동차 배달을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자, 어떤 분이 상해 위험도가 더 높을까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시는 나중 후자 쪽에 해당되시는 분이 더 위험도가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 한다? 보험료를 높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도가 높아서 손해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보험료를 많이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의 크기를 우리가 3등급으로 감안해서 구분을 하되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의 직업과 직무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급은 여러분 사무직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2급은 항공기 정비공만 기억하시고 3급은 영업용 운전자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위험도가 높다? 영업용 운전자이더라. 그래서 보험료는 누가 제일 커요? 네, 3급이 보험료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2급 그리고 1급 순입니다. 사무직과 주부가 1급에 해당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연령과 관계 있을까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령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질병보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료 산출할 때 우리는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다. 별표하시고요. 누가 제일 크다? 보험료가 제일 높다? 네, 영업용 운전자이다. 그럼 그렇게 산출한 보험료에 의해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이냐? 자, 서류 접수일로부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3일과 3영업일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기 때문에 주말 같은 거는 이제 빼고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영업일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통상 3일이지만 신체 손해와 관련돼서는 3영업일 이내에 보상을 해야 하고요. 재물과 배상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고 난 뒤 7일 이내에 꼭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치셨죠? 네, 빨리 치료 받으세요. 라고 신체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봤더니 뭔가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는 이걸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지 기준이 불분명해. 이러한 경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지급기일이 초과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급기일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자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어떻게 하느냐. 가지급 보험금으로 보험사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50ml를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해지완급금을 미리 지급한다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해지완급금은 꼭
해지 시에, 중도 해지 시에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가지급 보험금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지급기일이 늦어졌다, 초과됐다라고 할 때 회사가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라는 거죠. 자, 지급기일 내 만약에 미지급 시, 지급기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임신이나 출산 관련해서 또는 제왕절개 시 들어가는 비용들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보상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보상하게 돼요. 자,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가 만약에 해외에 가서 갑자기 뭔가 문제가 발생돼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자, 그런 거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 또한 보상되지 않고요. 치과 교정을 위한 의치 구입 비용. 자, 즉 뭐냐? 뭔가 의수 그리고 의족 같은 것들 있죠. 신체 보조 장구에 의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알아두셔요. 신체 보조 장구는 웬만해서는 다 보상되지 않아요. 분실처럼 보상되지 않는 것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외모 개선 등의 치료, 성형 같은 것들을 말하죠. 성형도 전체적으로 보장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오류 정정해 주셔야 돼요. 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상하지 않는다가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고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거나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쳤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해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꼭 오류 정정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위험활동 면책 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위험활동들을 하다가 다쳤을 시에는 면책,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요. 일단 아래에 해당되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에 상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보실게요. 전문적으로 등반한다, 스카이다이빙을 한다,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 행글라이딩을 했다, 수상보트를 탔다, 패러글라이딩을 했다 라는 것들. 딱 봐도 위험하죠.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에는 상해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모터보트나 자동차에 의한 경기, 그리고 시범 시운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용도로상 자동차 시운전은 보상한다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자, 시운전을 할 때 원래는 그 트랙 같은 데서 해요. 레이싱 트랙 같은 데서. 그래서 이 자동차가 새로 출시됐을 때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간혹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에서, 실제 도로상에서 어떻게 얘가 기능을 발휘하는지 보기 위해서 스텔스기처럼 까맣게 씌워가지고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공용도로상의 자동차 시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계 작업기계로 건설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떨 때는 보상하죠? 교통보험에서도 공용도로상에서 운행하던 중에 사고는 보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시운전도 그냥 시운전은 보상하지 않겠으나 공용도로상의 자동차는 시운전을 했을 때에는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도로상이 나오면 보상한다, 대체적으로 보상하더라라고 아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들도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험활동으로 분류가 돼요. 자, 단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특약으로 가입 시에는 보상한다라는 단서가 있기는 한데요.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냥 위험활동으로 해서 면책되는 경우만 출제가 됩니다. 자, 교통상해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상해보험에서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약관상 자동차와 기타 교통수단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라 함은 말 그대로 자동차, 이륜자동차 50cc 이상이고요. 구정건설기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동차라고 봅니다. 구정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얘네들이 포함이 되죠.
기타 교통수단에는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닌 것들은 기타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기차, 항공기, 선박, 엘리베이터.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에스컬레이터, 스쿠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아닌 것은 스쿠터가 답이에요. 또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되는 것은 스쿠터가 답이거나 에스컬레이터가 답이라는 거죠. 또 그 외에 구정 건설기계를 제외한 일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것들 있죠. 또 일반 건설기계는 뭐예요? 아까 탱크바퀴. 이런 애들이 일반 건설기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기타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어떤 것들이냐?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시운전도 마찬가지였죠. 시운전도 그냥 시운전은 보상되지 않지만 공용도로상의 시운전이다. 그럼 보상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상하는 손해는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죠? 그냥 시운전 중, 경기 중, 정비 중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작업 중일 때 공사장에서 건설기계가 이렇게 작업 중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통상해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청소작업 중, 하엽작업 중.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산재에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휴일교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상해보험에서 휴일에는 보상하는 이제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휴일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날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이게 공휴일이라든지 뭐 빨간 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해당이 되고 피보험자의 휴가 기간은 휴일 교통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자, 휴일 교통상해의 책임 시기는 0시입니다. 0시에서 책임 종기 끝나는 시간은 24시예요. 0시부터 24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 0시부터 24시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고가 발생된 그것의 표준시를 기본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버스, 렌터카예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답으로 전세버스 또는 렌트카가 나와요. 자, 그래서 교통수단 제외는 뭐다? 전세버스, 렌트카다. 자,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보상하고요. 승하차 중 보상하고요. 승강장 내에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모두 보상합니다. 네, 우리가 그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어디를 가던 중 그때 보상하고 사고 보상하고 그 버스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중에 사고도 보상하고 승강장 내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와서 이렇게 나를 치이는 경우 요즘에 그런 사고 사실 인도침범 사고 꽤 있잖아요. 자, 그런 사고로 모두 다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자,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만약에 내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신체 보조장구 손해는 제외된다. 의족이나 의수, 뭐 보청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보상 손해에서 제외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상해보험에서 우리가 그 단체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단체로 가입할 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우리 아까 보면은 그 직업과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서 1, 2, 3급으로 나눴잖아요. 개인은.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단체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외우실 때 1, 2, 3 순서대로해서 급, 법, 규 이렇게 일단 외워주셔요. 그래야지만 1종이 급여단체, 2종은 법정단체, 3종은 규약단체 이렇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급여단체는 여러분 그 관공서나 기업체 또는 회사 같은 데서 5인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가 바로 급여단체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들은 뭘 받아요? 급여를 받죠. 그래서 일종 급여단체는 5인 이상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나 관공서더라. 자, 찾으실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법정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이러한 동업자 단체예요. 5인 이상의 동업자 단체. 거기가 뭐다? 비영리 법인단체, 법정단체라고 합니다. 자, 3종 단체는 뭐예요? 규약단체인데 여러분 규약단체는 이렇게 외우셔요. 좀 유치하지만 구성원이 명확하다고 하거든요.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의 명확, 구약 하면 뭔가 규약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헷갈리지 마시고 좀 유치하지만 구성원이 명확하다 그러면 규약단체더라 이렇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명확해서 계약의 일괄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이다 그러면 규약단체라는 거죠. 자, 일종 급여단체, 관공서나 기업체에 해당된다. 급여가 발생되는 5인 이상의 근로자로 이루어졌다. 이 종은 법정단체고 비영리 법인단체고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더라. 3종 규약단체는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돼 있고 일괄 관리가 가능하고 구성원이 명확하더라. 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아파트 자치규약 막 이러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규약단체에 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 단체의 종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1, 2, 3종으로 분류되어 있더라 알아봤고요. 단체상해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우리 피보험자, 지금 여기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피보험자의 수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교체하는 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 변호사의 승낙을 얻어서. 자, 비영리 법인과 동업자 단체는 3종 단체다 그랬는데 비영리 법인 단체는 2종 법정 단체다라고 해야 되겠죠. 단체상해 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피보험자의 동의를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체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상해보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 모두 다 동의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뭐만 단체는 생략 가능하다. 단체는 동의 생략 가능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요.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교체 가능하더라.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더라. 여기까지 저희가 상해보험에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질병보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세문항 출제가 돼요. 47번부터 49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질병이라는 게 뭐죠? 몸 안에서 뭔가 발생된 내재적인 원인으로 발생된 것을 우리가 질병이라 그래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뭔가 입원이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우리가 질병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질병보험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질병보험을 우리가 뭔가 운영을 할 때에는 이거를 어떤 질병으로 볼 것이고 이 질병은 어디에 해당을 시킬 것이고 이것은 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한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럴까요? 용종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볼 것이냐 이렇게 막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어디에서?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을 분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고시했다? 통계청에서 고시했다. 현재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몇 차다? 네, 제7차로 지금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질병에서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연령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는 나이가 많이 들으면 질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서는 보험 가입 시 연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연령을 계산할 때 기준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 계약일 현재. 오늘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날 계약한 날에 만 연령으로 우리가 보험 연령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미만은 그냥 버려요. 그리고 6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1살 먹은 걸로 계산해요. 1년으로. 그래서 자, EX 보시면 30세하고도 10개월이다. 그럼 이 사람은 몇 살로 보는 거예요? 보험 나이. 보험 나이로는 31살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10개월이 아니라 30세 4개월이었다. 그럼 몇 살로 보게 돼요? 30살로 보는 거죠. 자, 질병보험은 연령별로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10대 아이들 암보험 드는 거 하고요. 15세 미만은 안 되겠지만 암보험 드는 거 하고 우리 지금 40대 50대 된 분들이나 60대 어르신들 암보험 들 때 보험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뭐에서? 질병보험에서.
자, 질병보험은 어찌됐건 연령별로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상해보험은 뭘로?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되더라라는 거죠. 자, 예시 보도록 할게요. 문제. 생년월일이 1971년 6월 1일이고 계약일이 2011년 10월 1일인 경우 가입 연령은 몇 년 몇 세일까 그랬죠. 자, 보시면 71년생이니까 80일, 90일, 2000일, 10일. 네, 40세네요. 40세에다가 10월 1일이니까 6월 1일 빼보는 거죠. 그럼 몇 개월이죠? 4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얘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0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40세 4개월이 아니라 40세 7개월이었다.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예요? 41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암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역선택이 가능한 특정 질병의 경우 우리는 그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대기기간을 설정합니다. 암담보 특약인 경우에. 자, 그래서 암담보 일부 암담보 특약에서는 대기기간을 90일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네, 특정 질병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선택이 뭐고 대기기간이 뭐냐? 용어 정의부터 해야겠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질병에 걸리는 것을 알고 나서 그에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아. 뭔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막 얼굴이 약간 까매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 병원에 갔어요. 다니던 병원에 갔어요. 간 기능 검사하고 간 초음파하고 했어요. 그런데 간에 아무래도 이상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거 일단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전액 다 현금으로 처리할게요. 숨기고 어떻게 했어요? 간암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했어요. 이게 역선택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담보 특약에서는 대기기간이라는 걸 둬요. 그럼 대기기간은 뭐냐? 90일 동안 오늘 가입했으면 앞으로 90일간 너 간이랑 위랑 뭐 이런 암 들었는데 그거 보장하지 않아. 90일간 너 보장 안 해줄 거야 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대기기간이에요. 대기기간은 90일을 설정을 해놓는데 여러분 암이 만약에 심각해졌다 그러면 빠르면 3개월 이내에도 사망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90일 기간을 둔 거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치료를 하지 않고 이 보험료를 받자고 버티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자, 일반적인 암담보 특약 같은 경우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대기기간을 논대 며칠 동안? 90일 동안. 자, 그래서 대기기간 중에 만약에 암 진단이 확정돼 버렸어요. 45일 됐는데 갑자기 암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은 대기기간 설정하지 않아요. 자, 이 네 가지 암을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사암 많이 들어보셨죠? 유사암은 대기기간 설정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 가입했으면 내일 유사암 진단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갑기경제 우리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유사암 종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5세 미만자는 암보험에서 대기기간 설정하지 못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암 입원 일당 보상 한도는 120일 한도로 보상한다라는 거고요. 16세 고등학생은 대기기간 설정할 수 있죠. 왜? 설정하지 못하는 거 몇 세예요? 네, 15세 미만이다. 그래서 16세 고등학생은 대기기간 설정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질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 외국의 무력행사는 뭐 상해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보상되지 않죠. 임신, 출산 및 유산, 제왕절개 이것도 똑같아요. 조건은 치과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보상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자, 급여는 보상해요. 임의용 목적의 의료비, 성형수술 등 보장하지 않죠. 영양제나 보양 등 단순 건강증진 의료비 물론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순 시력 개선을 위한 치료 비용 보상되지 않아요.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등의 검사 비용.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의사가 건강검진을 뭔가 검진을 했는데 이상해요. 아무래도 우리 환자 고객분 건강검진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의사의 필요소견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요. 그러나 그냥 내가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이상하니까
나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겠어. 이런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에요. 단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는 네, 물론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할게요. 산재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후에 환급받는 거 우리가 상해보험이든 질병이든 어디선가 받는 거는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고요. 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단서가 있네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료 과정에 의료진의 감염은 보상되고요. 의료 과정 중에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감염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자, 신체보조장구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사망 시 우리가 질병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습니다. 자, 일부 상품에서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시에도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 시에만 지급된다라고 하면 틀리다. 일부 상품에서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장애 시 질병사망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시험에 CI보험에 대해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치명적 질병보험이고요. 우리는 CI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냐? 중대한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 질병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치명적 질병이라고 하고 CI보험에서 보상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다. 자, 이런 질병으로 진단받아서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받습니다. 전액 보상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자, 그리고 CI보험에서는 중대한 부식이나 화상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부식, 화상 보상된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CI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차회부터 다음번 회기.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CI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됐어요. 그럼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담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질병에 해당되는 담보는 납입이 면제되는 거,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는 거다. 자, 납입 면제 제도도 적용이 됩니다. CI보험. 자, 이제는 어린이 보험 볼게요. 통칭 우리가 그 태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보험은 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 시기에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린이 보험으로 태어나고 나면 어린이 보험으로 또 바뀌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태아보험이라고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린이 보험이다라고 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녀의 성장 과정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배상 책임들은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 연령은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해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나이는 3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돼요. 태아는 법인격이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험 가입을 할까요?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대신에 피보험자를 누구로 해요? 산모를 피보험자로 해요. 뭘 조건으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네, 그렇게 해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나와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만 우리가 가입이 가능한데 뭐 노후에 출산이 뭔가 나이 들어서 출산할 때 뭐 아이들의 선천성 질환을 걱정해서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출생을 조건으로 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임신 사실 알기 전에 가입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어린이 보험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치아보험 보겠습니다. 자, 충치, 잇몸질환 등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의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 등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치아보험이에요. 자, 그러면 보철 치료, 보존 치료가 뭘까요? 보철은 틀니나 포철 같은 경우에 틀니, 뭐 브릿지 또는 임플란트. 이게 보철 치료예요. 보존 치료는 뭐예요? 충전 치료나 크라운 같은 거 있죠. 얘는 보존 치료예요. 뭐 이것까지 깊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알려드렸고요. 가입 가능한 나이는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자,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아에 생긴 질병 있죠. 질병으로 인한 그 또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관과 감액기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상해로 인해서 다친 건 뭐예요? 넘어졌는데 이가 부러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거지만 질병으로 인한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자, 면책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책임지지 않는 기관이에요. 이 동안에는 보상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고, 감액기관은 뭐예요? 보험료를 원래 10만 원 이렇게 보험금으로 10만 원 주기로 했으면 감액기간 동안에 뭔가 사고가 발생되면 한 5만 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험금을 감액 줄여서 지급하는 기간도 두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면책기간은 우리가 보철 치료는 180일까지 면책을 두고요. 보존 치료는 90일까지 면책을 둡니다. 자, 면책기간 예를 들어 드렸어요. 보철은 180일, 보존은 90일. 이 시험에 뭐 그 면책기간 해가지고 보철은 180일, 보존은 90일 뭐 이렇게 거꾸로 섞어 놓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갱신은 3회로 제한된다?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치아보험이 제가 봤을 때는 갱신율이 제일 뭐 자주도 발생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도 갱신되고. 자, 거기까지 해서 질병보험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병보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죠. 뒤에 또 실손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자, 간병보험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은 한 문항 출제가 되고요. 50번 딱 한 문항입니다. 자, 간병이라는 것은 병을 돌보다라는 것이고 개호는 보살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개호보험이라는 일본의 통칭을 따다가 우리도 개호보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재에는 장기간병보험 이렇게 네, 칭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간병보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의 장애 상태 또는 치매 진단 확정 시 간병 비용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그래서 뭐 상해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활동 불능 상태가 됐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 그럴 때 우리가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간병보험이다라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롱텀 케어라고 해서 네, LTC 보험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활동 불능 상태란 기본적으로는 뭘 못해야 돼요? 혼자서 보행이 되지 않아야 돼요. 보조기구를 가지고서는 운행할 수 있는 거는, 혼자 보행할 수 있는 건 활동 불능 상태에 해당되지 않아요.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거 뭐죠? 보조기구를 착용하고도 보행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활동 불능 상태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혼자서 음식물 먹는 거 불가능하거나, 대소변 가리기 못하거나, 목욕할 수 없거나, 의복을 입고 벗고 하는 것을 혼자서 못하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동 불능 상태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장기 요양 등급을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요양 등급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요양 등급을 판정하느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등급은 우리가 치매 등급이라고 해서 따로 좀 관리를 하고요. 6등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혹시나 점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끝자리가 5점으로 끝나는 거를 찾으셔요. 4로 끝나는 거, 뭐 간혹 44점이다. 뭐 6등급에서 44점 이렇게 나오면 그거 틀린 답이에요. 자, 5점으로 다 끝난다는 거. 자, 1호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등급은 치매 등급이더라. 기억하시고요. 자, 예시 볼게요. 활동 불능이 아닌 것은 불단서 가지고 불을 끄고 뭐 우리 그 가스레인지 불 끄고 이런 거 못하는 거 활동 불능 상태 아니에요.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도 활동 불능 상태에 해당되지 않고 의사소통 못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활동 불능 상태에 판정하는 기본이 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혼자서 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보행이 어려운 경우는 우리가 활동 불능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자, 중증 치매 상태가 됐을 때 간병보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간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중증 치매라 함은
자, 치매로 진단 확정돼야 되고 인지 기능의 장애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괄호 넣기가 나와요. 이렇게. 두 군데 확정 비워놓고 인지 기능 비워놓고 중증 치매란 치매로 진단 괄호되고 괄호의 장애가 일정 기간 지속된다 해서 올바르게 뭐 짝지어진 것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진단 확정되고 인지 기능 두 개가 답이에요. 자, 7번째, 간병보험에서 그럼 보상하는 손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치매 상태로 간병이 필요할 때 보상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1에서 4등급까지.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또 심신 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자, 자신을 해쳤다라는 건 자해를 했다는 거죠. 자해는 뭐예요? 고의적인 자신의 신체 손상이죠. 그러나 심신 상실 상태에서 뭔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해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누워있는 상태 의식이 없는데 막 자기를 다치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해친 경우 막 떨어져서 어디에 골절이 됐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누워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 전부 보상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고의는 안 되지만 심신 상실 상태에서 자기를 해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더라라는 거고 간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그 장기간병 상태 있죠. 장기 요양 상태. 그런 것들 중독 상태 보상하지 않고요. 습관성 약물 복용으로 인한 중독 상태도 보상하지 않아요. 신체 보조장구의 손해 보상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서도 지금 계속 신체 보조장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정신질환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성 치과질환 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쟁 및 외국의 무력행사 이것 또한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간병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현재 평균 수명은 연장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점점 어린아이들보다는 노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떻게 됐어? 나이 들면 자연적으로 질병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성 질병은 증가했죠. 근데 나이 들어서 누워있다 보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나를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돌볼 사람이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점점 이제 간병비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병원에 요양병원 같은데 지금 누구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보고 그러신 분은 알 거예요. 어차피 자식들이 가서 간병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다 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간병인을 쓰던지 간호간병 통합시설로 들어갈 경우에도 간병비가 그 병원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병인 지원을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젊었을 때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장기 간병 의료비가 부담됐다. 그래서 간병보험이 필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기 간병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대신해서 청구할 수 있는 대리 청구인 지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치매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치매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치매가 발생되는데 누가 받아줄까요? 그래서 치매 발생되기 전에 저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조건이 있어요. 본인을 위한 계약일 때. 자, 본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자도 저고 피보험자도 저고 뭐 그런 그 질병의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돈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자도 저예요. 그러면 이게 본인을 위한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보험금 대리 청구인은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대리 청구인은 보험 가입 초기,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할 때 또는 초기에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 가능하다. 근데 간혹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와요? 보험 가입, 보험 사고 발생 이후에도 대리인이 지정이 가능하다, 대리 청구인이 지정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치매 발생된 후에 대리 청구인 지정 가능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항상 대리 청구인은 언제 가능하다? 보험 가입 초기와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간병보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실손은 자, 4세대 실손, 여러분 4세대 실손
많이 들어보셨죠? 네, 2021년 7월 시행한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은 자,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실손 의료비가 있고요. 자기 부담금을 좀 높게 설정하고 일부 보장 내용을 변경해서 나이가 드신 분도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 실손 의료비가 있고요. 가입 심사 요건을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병이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유병력자 실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일반 실손, 이제 우리가 가입 가능한 일반 실손 의료비는 기본형 2가지와 특약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형 2가지는 뭐예요?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2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특약은 3가지,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3대 비급여에는 뭐가 해당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거, 도수치료, 주사치료, 마지막 하나 뭐예요? 자기공명 영상진단치료, MRI 같은 것들 있죠. 자기공명 영상진단. 네, 이러한 것들이 3대 비급여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외워볼게요. 기본형은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그리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졌다. 이게 일반 실손 의료비더라. 일단 이거 기준으로 많이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노후 실손 의료비 나이 드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자, 기본형은 질병 의료비와 상해 의료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약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 병실료 보장 특약, 이렇게 2가지는 우리가 특약으로 넣을 수 있어요. 저희 예전에 시아버지 모실 때 보니까 요양병원에 이제 결과적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양병원 특약과 거기에서도 옆에 다른 분하고 계시기 좀 힘들어요. 그러면 상급병실로 보내드리고 싶죠. 그랬을 때 상급병실로 보장 특약을 넣어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실손은 질병 상해 의료비와 요양병원 특약, 그리고 상급병실로 특약, 네, 2가지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고,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는 특약은 없어요. 그리고 처방조제비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뭐만 있어요?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그리고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해 입통원, 그 다음에 질병, 입통원, 그 다음에 뒤에 의료비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쓸게요. 자, 이렇게 4가지 기본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자, 21년 7월 4세대 실손, 이제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실손 기본형에 해당되고요. 급여 부분에서 선천성 질환을 보장을 확대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선천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에 이제 가능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입 금액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가입 금액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물 한 잔씩 드세요. 가입 금액은 입원, 통원 합산해서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단 통원은 회당 20만 원까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나중에 통원 같은 경우에 비급여 의료비는 통원은 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은 회당 20만 원 똑같은데 비급여에서는 횟수도 100회로 제한해 놨거든요. 그런데 급여에서는 통원은 회당 20만 원이고 횟수 제한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기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발생이 되고 나머지 80%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단 기본형의 급여 입원 보장은 상해 질병 합산하여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까지는 부과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200만 원까지만 자기 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된 기준이 얼마다? 최고 한도가 200만 원까지만 부과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2번이었어요. 자, 통원 같은 경우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최소 자기 부담금 1, 2만 원 중 큰 금액이 공제 금액으로 발생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병원급으로 분류해서 10,000원과 20,000원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뭐 의원을 갔다, 집 앞에 병원을 갔다,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10,000원이랑 그리고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 갔어요. 또는 상급 종합병원에 갔어요. 전문요양병원에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20,000원과 최소 자기부담금 중 20,000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병원급에 따라서 통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의원, 병원에 가면 10,000원만 공제하고 10,000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하고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갔어요. 상급 종합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20,000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한다라는 거죠. 병원급에 따라서 분류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이건 공통인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의 40%인데 40%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적용을 못 받아요. 나는 거기서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본인 부담금의 40%는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간혹 시험에 50%라고 나온다 그러면 틀려요. 자, 보험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재가입해야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반 실손은 1년마다 보험료 갱신, 5년 후 재가입 구조로 설계돼 있다라는 거고요.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는 추가 보상.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일 날짜로 해서 보험이 끝나요. 제가 넣어놨던 보험이 이제 만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너 이제 그만하는 게 아니라 내일로부터 180일까지는 그래 너 보상해 줄 테니까 치료 잘 받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80일 한도로 보상하고 그 안에 90회 그러니까 통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90회까지는 보상하고 기간은 180일까지는 열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80일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 가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보상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조건 괄호넣기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형이었어요. 급여에 대해서,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상해 질병 비급여 의료비. 세 가지 비급여 중에서 상해 비급여 의료비, 질병 비급여 의료비 먼저 알아보고, 맨 마지막에 3대 비급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실손 중에서 특별약관에 해당되는 담보들입니다. 자, 가입 금액은 입통원 합상 연간 5천만 원 한도예요. 똑같네요. 그죠? 단 통원은 회당 20만 원.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횟수는 어때요? 100회 한도로 딱 한정을 횟수를 지어놨어요. 급여는 횟수 한도는 없었죠. 네. 자, 그런데 비급여는 연간 100회만 이용해 라고 한도를 지어놨다라는 거. 자기부담금은 차이가 있죠, 이제.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장대상 의료비의 30%는 공제하고 70%만 보장해줄게 라는 거예요. 보장대상 의료비 아까 우리 그 급여에서는 얼마였어요? 20% 공제하고 80% 보장했죠. 비급여에서는 30% 공제하고 70% 보장합니다. 자, 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병원 구분 없어요. 그냥 무조건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의원을 가도 3만 원, 종합병원을 가도 3만 원인 거예요. 뭐는? 비급여는. 비급여는 무조건 병원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급 병실료 차액의 경우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부담하거나 일일 최고 10만 원 한도까지는 보상을 합니다. 50%와 10만 원 중, 자기가 이제 뭐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상급 병실료 차액의 경우 비급여 병실료 50% 기억하시고요. 일일 최고 얼마까지 보상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보상한다.
요즘에 상급병실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3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비급여에 포함되는 것은 도수치료, 주사치료, 자기공명 영상진단이 해당이 된다. 자, 특별약관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다. 자, 특약 1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자, 얘네들은 입통원 합산 연간 35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회 이용이 가능해요. 자, 단 최초 일단 10회를 보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도수치료를 10번 받아보고 나니까 증상이 개선됐네? 또는 병변 호전됐네?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만 10회 단위로 최대 50회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50회 해주는 게 아니라. 최초 10회 하고 좀 나아졌네?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10회씩 해서 50회까지 보상하겠다라는 거죠. 자, 특약 두 번째 주사치료 볼게요. 입통원 합상 연간에서 2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고 50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세 번째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가 들어가고요. 입통원 합산에서 연간 3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고 얘는 횟수 제한은 없어요. 자, 굳이 횟수 제한 걸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비싸서 뭐 우리가 또 그리고 이걸 막 그렇게 여러 번 할 수는 없거든요. 자,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은 얼마가 발생되느냐?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또는 최소 3만 원 중 큰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비급여는 전부 통으로 병원급 상관없이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그리고 최소 자기부담금 3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통일이에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도, 주, 자 쓰시고 350, 250, 3객, 300 쓰시고 50회, 50회 횟수 제한 없음. 이런 식으로 표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고 그냥 집에서도 외우세요. 도주자 350, 250, 30, 50, 50 가위 막 이런 식으로 본인 편한 방법으로 해서 꼭 외우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그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4세대 실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졌냐? 실손의료보험은 4세대 실손은 자,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할증시켜서 보험료를 많이 받겠다라는 거고 덜 쓰면 덜 쓰는 만큼 너는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안 쓰는 사람은 뭐 안 써도 의료비 받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유지. 그런데 또 쓰는 사람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잘 이게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게 우리가 이렇게 전향하게 된 이유는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할인 받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많이 쓰면 할증되고 덜 썼다 그러면 할인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사고자 전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타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할인 제도도 있고 자, 이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냐. 직전 1년간, 이전 1년간 우리가 보험금 청구 기준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청구 내력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단서가 중요합니다. 비급여 청구가 많더라도 중증 환자 있죠. 그리고 장기요양 대상자 등 1, 2등급 판정자, 아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었잖아요. 5등급 치매 등급하고 그중 1, 2등급 판정자는 보험료 차등해서 제외시켜 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그리고 중증 환자 또 산정 특례 대상자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암 같은 거, 뭐 이렇게 그 뇌졸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암이랑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산정 특례 대상자에 해당돼서 보험료 차등해서 제외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뭐만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요것만 나와요. 1, 2등급. 1, 2등급 판정자만 외우시면 돼요. 보험료 차등해서 제외된다. 자, 그러면 할인 할증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1단계는 할인입니다. 그럼 보험료 청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 2단계는 일단 유지하고 좀 지켜볼게. 2단계는 유지 단계예요. 3단계는 할증 1단계. 너 3단계 너 할증시킬 거야. 그런데 3단계 할증은 할증률이 100%예요. 2만 원짜리 제가 실손의료보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비급여를 타다가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만약에 3단계 할증 단계에 속한다 그러면 100% 할증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금이. 그런데 4단계로 할증했다 그러면 4단계 할증 단계는 할증률이 200%예요. 뭐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 원짜리였으면. 자, 그렇게 해서 200%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50%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존 가입자가 4세대로 실손 전환 후 6개월 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계약 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예전 실손을 갖고 계시던 분들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갈아타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야 라 해보니까 나 아무래도 다시 예전 실손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 철회하고 구실손으로 다시 가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나 해주지 않겠다. 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는데 6개월 동안 미사고로서 보험금 수령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다시 예전 실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줄게. 이게 계약 전환 철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6개월간 미사고여서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 예전 실손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계약 전환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절대 불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일반 실손의료보험에서 우리가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노후 실손의료비 뭔가 자기 부담금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 일부 어떤 그 담보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입하기 수월하도록 하는 게 노후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 이거 실손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중간에 멈출 수는 없으니까. 자, 노후 실손 의료보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상해 의료 두 개의 특약으로 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비와 상급병실 보장 특약. 자, 그리고 노후 실손 의료비는 1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3년 후에 재가입합니다. 우리 일반 실손은 몇 년이었죠? 5년이었죠. 노후 실손은 3년 후 재가입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 심사 요건을 축소해서 병이 있는 사람도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하기 수월하도록 해준 거다. 자, 기본형에 딱 4개만 있어요. 상해 입통원 의료비, 질병 입통원 의료비. 특약 있어요, 없어요? 특약 없어요. 처방 조제비 보상하지 않아요. 자, 입원 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통원 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1년마다 보험료 갱신되고요. 3년 후 재가입이에요. 노후랑 유병력자 실손은 1년 갱신, 3년 재가입. 일반 실손은 1년 갱신, 5년 재가입입니다. 사실 예전 구실손은 15년 후 재가입 막 이랬거든요. 자, 과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입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입심사 조건이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3개월 동안 고객님 입원하거나 수술 필요 소견 있으셨어요? 또는 추가로 의사 선생님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거 추가적으로 검사 좀 해보게요. 이러한 소견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또 2년간 혹시 입원하셨나요? 혹시 수술 경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7일 이상 치료받으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혹시 암으로 진단받으셨나요? 암으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 치료 받으셨나요?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게 유병력자 실손 가입 시 조건이에요. 그래서 3개월간 입원 수술 필요 소견 없었어야 되고 추가 검사 소견 없었어야 돼요. 2년간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 없었어야 돼요. 5년 이내 암 진단 치료 여부 없었어야 됩니다. 자, 이거 325 조건 기억하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모집 종사자가 되시면 입에 달고 사실 거예요. 325, 335 막 이래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개인 단체 실손 의료보험 중지, 재개 및 전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개인 실손에 가입해 있다가 어딘가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단체 실손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중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재개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또 단체에서 다시 개인 실손으로 오려할 때 어떤 조건을 우리가 부여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자, 개인 실손 의료보험을 중지하고 재개하는 경우 먼저 알아볼게요. 개인 실손 의료보험 중지할 때에는 자, 본인이 가입돼 있던 보험회사에 직접 본인이 중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중지된다? 단체 실손 가입하더라도 이 개인 실손이 자동 중지되는 거 아니에요.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고요.
자, 개인 실손을 그동안 1년 동안 이상 유지했던 계약에 한해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 실손과 중복되는 종목만 정지가 가능해요. 중복되지 않은 건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중복 가능한 거 왜 정지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비례보상될 거니까. 중복보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담보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야겠죠. 그럴 때 재개하는 방법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너무 오랜 기간 있다가 다시 바꾸면 안 되고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인 실손 의료보험이 들어있었던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무심사로 바로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회사가 판매하고 보유 중인 상품으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상품이 판매 중지된 상품이에요. 그럼 그걸로 다시 재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하겠죠. 자, 그러면 원래 단체 실손에 가입해 있던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개인 실손이 안 들어있고 단체 실손에 들어있던 사람이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는, 자,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 가입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 이상 가입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65세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가입됐던 회사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 보험이 가입해 있던 그 회사에다가 저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게요 라고 직접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어야 하고 10대 중대질환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만 무심사로 전환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직전 5년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만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여러분, 마지막 한 페이지는, 자, 여기 보이는 것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2021년 7월 이전 실손, 3세대 실손에 대한 내용이에요. 혹시나 같이 나올 수 있어서 기재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쭉 읽어보시면 예전 구실손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차피 늦은 김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일반 실손 의료비가 예전에는 기본형 4개, 질병입통원, 상해입통원, 그리고 3개의 특약, 아까 말한 3대 비급여 있죠. 그게 그 특약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수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MRI, 자기공명 영상진단. 이게 3개 특약이었고, 기본형은 질병입통원 의료비, 상해입통원 의료비, 이렇게 4개 기본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뭐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노후실손 의료비는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 2개의 기본형과 2개의 특약, 요양병원 특약, 상근벽 진료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똑같죠. 유병력자 실손 기본형 4개 똑같아요. 특약 없고 처방조제비도 미보장이에요. 그래서 일반 실손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 가입 금액은 현재는 입통원 우리가 그 합산해서 5천만 원 한도 내로 보상한다라고 했죠. 5천만 원 한도 내. 입원 진료, 입원제 비용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 이게 중요하네요. 표준형과 선택형 2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 급여 80%와 비급여 80%를 보상받고 나머지는 20%씩은 자기부담금이었어요. 그런데 선택형 2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 급여는 90%까지 보상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자기부담금 얼마였겠어요? 10%였겠죠. 자, 비급여는 80% 보상했어요. 비급여는 여기는 그러면 자기부담금 20%였겠죠. 말하자면 얘는 40%를 내가 급여 비급여 합산 40%를 내가 자기 부담금으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선택형 2는 30%만 가져가는 거죠. 왜? 급여를 90%까지 보장해 줬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연간 자기부담금은 200만 원 초과 시 전액 보상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다른 거는 좀 비슷하고 상급병실료 차액도 비슷하고 요것도 똑같죠.
그런데 요거 하나가 이제 지금 거랑 차이가 좀 있을 거란 얘기죠. 비급여 주사제 중 희귀약품, 항암제, 항생제는 기본형에서 보상하고 자 1년마다 갱신하고 15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현재 일반 실손은 1년 갱신, 5년 재가입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상해질병 통원의료비를 보시면 일반 실손 기본형의 예를 들어드리면 외래 처방조제 합산하여 30만 원 한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20만 원이었죠. 자, 외래 같은 경우에 연간 180회 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틀에 한 번꼴 90회 보상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자, 공제 금액도 지금은 어땠어요? 급여에서는 병원급으로 분류해가지고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소 이런 데는 10,000원 그리고 보장대상 의료비에 20% 중 큰 금액 공제하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예전 구실손에서는 의원, 조산원, 보건소는 10,000원, 뭐 치과 한방 종합병원은 15,000원, 종합 전문 상급은 2만 원, 그것과 선택형은 10%와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표준형은 급여와 비급여 합산해서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이런 식으로 공제 기준이 좀 달랐었어요. 처방 조제비도 따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8,000원과 선택형은 급여 10%, 비급여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했고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8,000원과 표준형 비급여 그리고 급여 합산해서 2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 통원치료 중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 내 보상하는 거는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결국은 예전 실손은 선택형 2나 표준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급여와 뭐죠? 특약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우리가 이용을 했냐에 따라서 할증도 되고 할인도 되는 그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런 것들 큰 차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만나서 여러분 내일은 뭘 할 거냐면요. 우리 그 핵심 요약집 뒤에 보면 계산 문제만 쭉 모아진 거 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거 화재 공통 계산 문제 모음 있죠. 여러분 이거. 내일은 이거 제가 계산 문제만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잔존물 제거 비용은 화재 손해액이 10%라더니 얘는 왜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런 것들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뒤 앞에 보이시는 정말 알짜배기로 이렇게 막 정말 기억해야 될 것만 막 쪽집게처럼 집어놓은 이 요약 내용이 있어요. 저랑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보험 문제 이제 풀어봐야 되죠. 문제은행 저랑 같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내일은 시험지를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핵심 모의고사 문제집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난해합니다.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자, 요렇게 문제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집 받으셨어요 혹시? 이거 문제집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죠? 자, 이거 우리 핵심 요약집 가지고 이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 있죠? 이거를 제가 문제집을 한 3가지나 2가지 유형 정도 골라서 여러분하고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